자, 이론입니다.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거래 내용을 보고 12월 31일 결산 수정 공개 시 차변의 계정가보. 자, 일단 결산 수정 공개를 하고 그리고 차변 계정가복과 차변의 금액으로 적절한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2018년 8월 1일 도모품 60만원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자산으로 처리하였다. 이거는 이론 문제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실기 결산 문제가 되겠죠. 도모품 결산입니다. 도모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모품 결산 정리가 되겠습니다. 도모품은 타는 시점이 중요하다. 자, 타는 시점에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는 없어진 만큼 자산을 줄이는 내용이 되고요. 그래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내용이 됩니다. 내용이 되어서 자산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대변이 도모품이 됩니다. 도모품. 당연히 차변은 뭐가 되겠다? 도모품비가 됩니다. 물론 이 돈은 돈 XXX 돈도 있겠죠. 이 돈은 무엇이 될까요? 없어진 만큼의 돈입니다. 없어진 만큼의 돈. 이거 전산 세무 1급에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수동결산으로 시험에 출제돼요. 타는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는 남은 만큼 자산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늘리는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자산이 늘어나니까 차변이 도모품이 되고 XXX 대변이 도모품비가 됩니다. B, XX 물론 이 XX는 남은 만큼이 됩니다. 남은 만큼의 돈. 자, 지금은 어떤 문제가 보겠습니다. 보니까 사는 시점에서 무엇으로 처리했습니까? 자산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는 없어진 만큼 자산을 줄이는 내용입니다. 없어진 만큼 자산을 줄여야 돼요. 따라서 소모품이 대변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XXX는 없어진 돈입니다. 얼마가 없어졌는지 봅시다. 내가 살 때 60만원치 샀습니다. 남아있는 게 얼마입니까? 25만원. 그러면 얼마가 없어졌습니까? 35만원이 없어졌네요. 맞죠? 60만원치 샀는데 소모품 미사용액이 25만원이니까 없어진 거는 얼마가 없어졌다? 35만원만큼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자, 차변이 도모품비 얼마? 3508. 대변은 도모품 얼마? 3508.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차변의 계정과목과 차변의 금액이니까 차변은 계정과목은 도모품비가 되며 그리고 금액은 35만원이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3번 도모품비 4번이네요. 4번이 도모품비이며 금액은 35만원 똑같네요. 답은 1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번 문제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론 문제 한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전산에게 2급, 1급, 전산 세무 2급, 1급 실기 결산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반드시 이 내용을 익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보겠어요.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구분할 수 없는 거. 이거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아직도 모르시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자꾸만 문제가 있대서 죄송한데요.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아직도 모르시면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도 친절한 선생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적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경미한 금융 상품으로
만기가 3개월, 날짜로는 90일입니다. 90일 이내인 자탄이 되고요.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 세 가지가 있죠. 점검, 그리고 당좌 예금, 보통 예금 등 이런 것들이 점검 및 점검성 자산에 해당됩니다. 자, 지금은 구분할 수 없는 것, 틀린 것 찾는 거네요. 한번 볼게요. 보통 예금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자기합 투표, 남이 발행한 투표니까 이거는 점검성 자산, 점검에 해당되겠죠. 1번, 3번 맞습니다. 다음, 우편한 정서, 요즘은 사용되고 있지 않는데요. 요거 맞아요. 답은 4번이네요. 정기적금은 아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편한 정서, 이것도 간략하게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엔 서울에 돈을 보낼 때 온라인으로 바로 쏘아져 버립니다. 뭐 카카오뱅크도 있고 온라인으로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 20-30년, 30-40년 전에만 해도 그렇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체국에 가서 보낼 돈을 우편환으로 바꿉니다. 다음 그 우편환을 편지 봉투에 넣어서 서울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받을 사람이 편지를 받게 되고 받은 사람이 그 우편환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우체국 가서 돈을 바꿔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편환 정선의 점검성 자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전산회계 1급 치시면 또 이거 전산 세부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익혀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길에 한번 밥빌랍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처음 보는 거지만 뭐 엄청나게 많이 했죠. 여기 있잖아요. 29병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9병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보통 말 그대로 딱 적었잖아요.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거 놓치고 있는 거예요. 놓쳤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다 아셔야 됩니다. 병으로 끝나는 거는 무조건 아셔야 돼요. 자주 익혀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자, 현행 일반 기업회계 기준서상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네요. 회계는 맞는 건지 틀린 거 찾는 건지 중요합니다. 자, 유가증권 하면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단기 매매 정권, 그리고 매도 가능 정권, 그리고 만기 보유 정권, 이 세 가지죠. 자, 이것도 오늘 본길에 탄력 붙여서 다 보겠습니다. 자, 어떤 거? 유가증권,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이때 공부를 다 했던 내용인데요. 유가증권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기 매매정권, 매도 가능정권, 만기 보유정권 세 가지가 있고요. 단기 매매정권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주식이며, 시당성을 상실하면 무엇으로 재분류한다? 매도 가능정권 178번 매도 가능정권으로 재분류해야 되고, 만기 보유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와 능력이 있을 경우에 만기 보유증권으로 재분류되며, 매도 가능증권은 여차하면 팔고 여차하면 끝까지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서 카멜레온 같은 주식입니다. 즉 어떨 때는 단기 매매증권, 어떨 때는 만기 보유증권, 뭐 이 정도로 보유되고요. 다음,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은 자본 항목에 기타 고갈 손익 누계액이라는 거, 요 말 정도. 마지막으로 단기 매매증권은 매도 가능증권이나 만기 보유증권으로 재분류가 불가능하고, 이 두 개 매도 가능증권과 만기 보유증권도 단기 매매증권으로 재분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도 가능증권과 만기 보유증권은 재분류가 가능해요.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북한, 이거는 남한. 북한에서 남한 못 와. 남한에서 북한 못 가. 하지만 남한 내에서는 서울에 살든 제주도에 살든 이동이 가능해. 이 말입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채무증권은 취득할 경우 만기 보유증권, 단기 매매증권 및 매도 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방금 보셨습니다. 예, 1번 맞습니다. 2번
단기 매매 정권 및 만기 보유 정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2번 틀렸는데요. 2번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 3번 단기 매매 정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 가능 정권으로 분류해야 된다. 여기에 나와 있었잖아요. 자, 단기 매매 정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면 매도 가능 정권으로 재분류된다 그랬습니다. 맞죠? 4번 채무 정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는 만기 보유 정권으로 분류한다. 4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핵심 계정 과목에 3번, 4번, 1번은 나와 있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기 매매 정권 및 만기 보유 정권은 공정가치. 자, 공정가치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공정가치는 시장 가치를 말하게 되고, 시장 가치란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는 있는 가격, 그리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가격을 의미하게 됩니다. 일단 공정가치란 말이 자주 나오니까 이 말뜻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평가한다 했는데요.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만기 보유정권이 아니라 단기 매매정권과 매도 가능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기 보유정권이 아니라 매도 가능 정권으로 했었더라면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이게 만기 보유 정권으로 해서 틀렸고요. 그리고 만기 보유 정권입니다. 만기 보유 정권은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한다. 이렇게 돼요. 만기 보유 정권은 상각하고 난 뒤에 원가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상각이란 말 나중에 우리가 세무를 하게 되면 그때 한번 다시 사채와 조금 관련되어 있고요. 그때 볼 수 있도록 하고, 아무튼 지금은 1번 나와 있는 거 맞고요. 1, 3, 4는 다 맞았습니다. 답은 2번이 되는데요. 2번은 만기 보유정권이 아니라 단기 매매정권과 매도 가능정권이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되어 있고, 만기 보유정권은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4번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어요. 자, 재고자산의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짝 지어진 것은 한번 볼까요? 개별법,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꺼내주는 방법이죠. 계속기록법, 구입선출법. 이거는 나중에 들어온 것부터 먼저 꺼내주는 거고, 실지 재고조사법 이렇게 있네요. 자, 이 중에 또 한번 볼게요. 개별법, 선입선출법, 그리고 구입선출법. 이런 것은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재고자산의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가격, 한 개당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1번, 가번, 라번은 재고자산의 수량이 아니라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답은 2번, 요거죠. 3번, 계속기록법, 장부에 들어왔다 나갔다를 기록하는 방법. 그리고 실지 재고조사법, 창고에 가서 몇 개 남았는지 헤아려 보는 방법. 기업에서는 계속기록법과 실지 재고조사법을 혼용해서 많이 씁니다. 왜? 들어올 때 몇 개 들어왔고, 나갈 때 몇 개 나갔고, 창고에 가서 헤아려 봤더니 몇 개 남았고, 이렇게 재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마번이 정답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요것도 가끔 나와요. 요렇게 좀 알아주세요. 요 세 가지 방법은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이 아니라 가격, 단가 또는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잠깐만요. 와, 이거 정말 제가 잘 만들었네요. 내가 만들어도 감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도 있잖아요. 재고자산의 무엇을 결정하는 방법,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기억나십니까?
여기에 개별법 각각 하는 거 여기 보십시오. 개별법, 선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 이런 것들이 후입선출은 여기에 빠져있네요. 빠져있지만 이거 했고 개별법 그 다음에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 했고 이거 예제도 여기는 제가 지워버렸지만 예제도 제가 가지고 한번 해봤던 것 같습니다. 아마 기본 강조하면서 했던 내용이 맞아요. 여기에 나와 있었던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던 이 핵심 이론 또는 핵심 몇 병 된 것들은 정말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자 아무튼 4번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리에 의하여 단기 말 재무제표에 표시할 유동부채네요. 부채는 부채인데 뭐 유동. 자 유동은 무엇입니까?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가 유동입니다. 맞나요? 자 한번 볼게요. 매입채무. 자 이런 것들은 유동부채인지 비유동부채인지 간단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뭐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에서 매입채무 가장 대표적인 게 외상매입금이죠. 한번 볼게요.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에서 쳐보시면 돼요. 컨트롤 F 외상매입금. 자 외상매입금 찾아졌네요. 자 아래쪽에 한번 나와 있습니다. 외상매입금 나와 있고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까요? 외상매입금은 뭘로 나와 있습니까? 유동부채 맞죠? 맞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예수금이네요. 컨트롤 F 모르겠거든. 쳐보십시오. 부탁입니다. 예수금 찾았네요. 예수금 여기도 확인 한번 시켜드릴까요? 예수금 여기 있고요. 이것도 뭐 유동부채 맞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실기 화면에 무엇을 틀어놓고 풀어야 된다.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을 이렇게 켜놓고 문제를 푸시고 계정과목에 관련된 거 모르시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단기 차입금 단기가 들어갔으니까 유동 맞죠? 장기는 아니잖아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장기 미지급금 컨트롤 F 비유동이죠. 장기 미지급금 찾아졌네요. 장기 미지급금 확대시켜 드릴까요? 장기 미지급금은 뭐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틀리셔도 좋아요. 틀리셔도 좋은데 이거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에서 찾아보셨더라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틀리셨던 겁니다. 아무튼 요 돈을 다 더하면 되겠네요. 요 돈 노란색을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번 볼까요? 요거 더하면 730만원에 754만원 754만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새로운 내용을 익히기도 하지만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도 알아주셔야 되겠죠. 뭐 시험을 치다 보면 요령이라 그럴까요? 방법, 요령 이런 것도 좀 있으셔야 됩니다. 아무튼 5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6번 자 다음 이 돈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돈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데 뭐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거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사원 핸드폰 요금 요거는 뭐 영업비용이 되겠네요. 영업비용이 될 것이고 자 다음 영업비용이 되고 두 번째 자 사무실의 감가상각비 818번인가 그렇죠. 이것도 영업비용이 되겠네요. 그리고 기부금은 영업외 비용이죠. 영업외 비용. 선생님 왜요? 선생님은 영업비용인지 영업외 비용인지 귀신처럼 알고 계신데요.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어떻게 그런 거 아시나요? 나는 좀 쉽게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아셨는데요? 그냥 알고 있어요. 어떻게 나도 알 수 있게 하는 길이 없나요? 있어요. 어떻게 했네요? 알았어요. 자 요거 보세요. 영업사원의 핸드폰 요금 이게 뭐가 됩니까? 계정과목 통신비인가 아시죠? 통신비. 다음에 요거는 뭐 감가상각비죠. 감가상각비. 요거는 뭐 기부금이죠. 기부금. 이렇게 계정과목이 나오면 어디서 찾아본다?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에서. 자 먼저 통신비 컨트롤 F 통신비. 자 500번 때는 안 씁니다. 500번 600번 700번 때는 안 써요. 자 그리고 다음 자 800번 때 하나 찾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통신비가 나와 있네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통신비가 뭐 814번이네요. 판매비와 관리비의 다른 이름이 뭐가 된다? 영업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영업비용인가 알았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거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영업비용인가 하셨는데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 F 감가상각비 이래 쳐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바로 찾아졌네요. 자, 감가상각비 818번이고요. 판매비와 관리비의 다른 이름이 영업비용이었습니다. 됐고요. 세 번째, 그러면 기부금은 어떻게 하셨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컨트롤 F 기부금 해봤더니 예, 밑에 찾았습니다. 찾았고 확대 한번 시켜드릴게요. 기부금은 뭐가 된다? 영업외 비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못하시면 여기를 참고하시면 분명히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미처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D급번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준다. 예, 1번 맞는 말입니다. 자, 얘는 공식도 필요하네요. 영업이익은 뭐? 매출수익이죠. 매출수익 마이너스 영업비용이 됩니다. 영업비용. 이 돼요. 자, 지금 보십시오. D급번은 영업외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영업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업외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당기순이익은 줄어들죠. 1번 맞는 말입니다. 2번 영업외 비용은 니은과 D컷의 합계액인 30만원이다. 이거 틀려버렸잖아요. 니은번은 영업외 비용이 아니라 무슨 비용입니까? 영업비용이 되네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니은번은 영업비용이 돼요. 영업외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번 기업과 니은의 합계액인 130만원은 판매비와 관리비란다. 그렇죠? 그리고 기업과 니은 요거 영업비용 두 가지가 뭐?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잖아요. 영업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두 개 더했더니 130만원. 맞네요. 기업과 니은의 합계액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 모두 영향을 준다. 맞죠? 영업비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영업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예,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며 2번이 틀렸던 원인은 니은번이 아니어서 틀렸고, 이 문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맞추시는 요령은 잘 모르시겠거든 계정과목 및 주요등록에서 이것을 찾아보시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산에게 1급 문제 푸시면서 뭐 계정과목에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계정과목 및 주요등록에서 찾아보시고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모르는 문제도 답을 맞출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만 잘 찾으셔도 전산회계 1급에서는 전산회계 2급도 마찬가지지만 2개 또는 3개는 그냥 맞습니다. 이것만 잘 사용하시더라도 전산회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2개 정도는 무조건 맞출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자산 중 감가상각 회계 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보기 4개 중에서 뭐 감가상각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거 무엇인가요? 우리 회계 공부하면서 했습니다. 우리가 회계 공부하는 것 중에 감가상각 없는 자산이 두 가지가 있었죠. 무엇과 무엇이었습니까?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이 없다 그랬고, 그래서 돈 벌면 적금 들지 말고 땅 사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업무용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 요것은 감가상각이 없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한번 보겠습니다. 8번 자본에 대한 설명 중 자본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거,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자본금은 우선주 자본금과 보통주 자본금으로 구분하며 예, 맞습니다. 발행주식수 곱하기 발행가액. 답은 1번이네요. 발행가액이 아니라 뭐? 액면가입니다. 자, 이것도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친절한 선생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자, 어디냐면 여기 있네요. 자, 이거 우리가 놓치신 분 무엇 때문에 틀렸고 무엇 때문에 틀렸고 원인을 아시면 되죠.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정자랍니다. 정자를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자,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할인 발행입니다. 항상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액면가 곱하기 뭐만큼?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만큼 대변의 자본금이 증가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발행 주식수 곱하기 발행가액이 뭐가 아니고 뭐가 된다? 액면가였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액면금액 여기에 나와 있죠. 액면 발행할 때 액면가 곱하기 뭐? 발행 주식수 곱하기 뭐? 액면가였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공부도 했고 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틀렸단 말은 이 문제가 만약에 틀려도 관계없는데요. 이 문제가 틀렸단 말은 이거 주식 발행하는 거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그것도 실기시험에 놓으면 못 풀 확률이 아주 높다. 이런 결론이 됩니다. 꼭 좀 메모하셔서 놓치셨다면 발행 주식 곱하기 발행가가 아니라 뭐 액면가라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됩니다. 예, 맞습니다. 세 번째, 주식의 발행은 할증 발행, 액면 발행, 할인 발행이 있으며 방금 보셨죠? 예, 맞습니다. 어떠한 발행을 하더라도 자본금은 동일하다. 왜 동일할 수밖에 없을까요?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인하든 할증하든 액면 발행을 하든 자본금은 항상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이기 때문에 자본금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및 기타 포괄손익 유계액으로 구분 표시한다. 예,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자본은 이런 거 있다는 거, 요만큼 있다는 거 알고 계신데요. 나는 이거 모르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는 길이 없나요? 있죠. 어떻게 아는데요? 못 외우는데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문 갑니다. 자, 이것들이 다들 계정 과목들입니다. 그러면 어디 가보면 되겠다? 계정 과목 및 재교 등록에 가보겠습니다. 확대 한번 시켜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놓친 게 많아서 그래요.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자본금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자본금, 그리고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유액, 이익잉여금 이렇게 자본 항목 5가지가 이렇게 계정 과목 및 재교 등록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맞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찍더라도 내가 뭐 다른 거 찍어서 틀리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요. 4번 찍어서 틀리는 건 좀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좀 심각해요. 3번도 마찬가지죠. 3번 뭐 실기 문제를 틀린다 하더라도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이거 모르시면 이것도 조금 심각한 거고요. 1번 아니면 2번 찍는 거는 답이니까 관계없고요. 아무튼 이렇게 보기가 우리가 보기에도 계정 과목 및 재교 등록이 사용되는 거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는 거네요. 틀린 겁니다. 한번 보겠어요. 원가의 추적 가능성에 따라 답은 1번이네요. 통제 가능성과 이런 게 아닙니다.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직접비와 간접비가 되겠죠. 자, 원가 한번 요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자꾸만 핵심 계정 과목 화면을 틀어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데 놓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에이? 미안해 죽겠네요. 이거 실기용이 돼서 우리가 여기 요 다음에 원가 얘기를 제가 적어놨었는데 원가 부가대로 바로 놓으네요. 요것과 요것 사이에 원가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빼버렸네요. 실기에 필요가 없거든요. 이 자료는 실기 문제를 풀 때 필요하려고 했는데요. 자, 아무튼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통제 가능 원가가 아니라 직접입니다. 직접 원가와 그리고 간접 원가가 돼요. 간접 원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2번 한번 볼까요? 조업도란 말은 많이 생산하고 작게 생산하는 정도를 말하죠. 증가함에 따라, 즉 많이 생산함에 따라 단위당 변동비는 한 개당, 단위당이란 말은 무엇이 된다? 한 개당 변동비는 항상 일정하죠. 많이 생산한다고 변동비가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볼펜 하나 만드는데 1g이 듭니다. 100개 만들면 100g이 돼요. 총 변동비는 올라가지만 한 개당은 몇 g이 들어갑니까? 1g. 내가 볼펜 하나 만드는데 플라스틱이 1g 듭니다. 10,000개를 만들면 10,000g이 들어가요. 총 변동비는 증가되지만 한 개당은 몇 g이 들었습니까? 1g입니다. 그러니까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고 예 맞습니다. 한 개당은 맞고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합니다. 자,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내가 우리 회사는 한 달에 볼펜을 100개 만듭니다. 달태를 100만원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한 개당 달태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만원. 요번 달에는 볼펜을 1000개를 만들었습니다. 1000개를 만들었어요. 달태는 똑같이 100만원 줬겠죠. 그러면 볼펜 한 개당 달태는 얼마 들었을까요? 100만원 나누기 1000하니까 1000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비는 감소합니다. 예, 2번 맞는 말입니다. 답은 1번 틀렸고요. 3번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는 모두 가공원가. 자, 우리 원가도 기초원가도 있고 가공원가란 말 들어보신 기억나나요? 예? 기초원가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기초원가. 가공원가는 갈고 닦고 기름치고 쪼급니다. 누가 합니까? 사람이. 기계도 필요하죠. 따라서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가 있습니다. 예, 맞는 말이네요. 매몰원가, 이것도 했죠. 매몰원가,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현재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가가 매몰원가가 됩니다. 예,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매몰원가 설명드릴 때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저 결혼한 지가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남자도 있고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고 둘이 있습니다. 내가 왔다 갔다 하다가 내 태어나서 가장 이상형을 발견을 했습니다. 내가 뭐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결혼했고 애 놓고 잘 살고 있습니다. 총각이었더라면 이상형이 만났다. 한번 사귀어보자고 깔짝깔짝 해봤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게 바로 매몰 원가가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직접 노무비의 몇 퍼? 70%를 제조 간접비로 배부하는 경우 만일 특정 작업에 배부된 제조 간접비가 얼마? 35,000원이라면 그 작업에 소요된 직접 노무비를 얼마로? 이 뭐 간단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제조 간접비가 어떻게 직접 노무비의 몇 퍼 곱하기 70%랍니다. 70%. 이렇게 되네요. 이럴 때, 자, 지금 제조 간접비가 얼마라 그럽니까? 문제가 35,000원이네요. 제조 간접비가 35,000원. 직접 노무비는 뭐? X. 그리고 요거는 70%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70%. 자, 이럴 때, 이 X는 얼마고? 이항시키면 되잖아요. 요거 70%가 넘어가면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X는 어떻게? 35,000원 나누기 얼마? 70%는 0.7입니다. 나눠보세요. 나눠보시면 모르겠어요. 계산기 꺼내겠습니다. 그래서 35,000원 나누기 0.7은 5만원이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문제대로 해결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음 11번 볼게요. 다음 중 제조원가 계산을 위한 제공품 계정에 표시될 수 없는 것 찾는 거네요. 자, 제공품 계정에 표시될 수 없는 거 단기 총제조원가 나타나고요. 기초 제공품 제공품이니까 당연히 나타나겠죠. 다 완성되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로 들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희말 원재료 재고액은 요거는 제공품 계정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죠. 원재료가 남아있는 게 희말 원재료 재고액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며 희말 원재료 재고액은 원재료 계정에 대변에 남아있는 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12번 다음 중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 이거 배분법이잖아요.
자, 배분법 우리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뭐? 직접 배분법. n분의 1로 쪼개는 방법이고 원가가 정확하지 않는 반면에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직접 배분법입니다. 두 번째, 제일 정확한 방법은 뭐? 상호 배분법. 이게 제일 원가가 정확합니다. 원가가 정확한 대신에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이것 두 개, 일부분은 직접 배분법, 일부분은 상호 배분법 쓰는 거 있었죠. 그게 뭐? 단계 배분법. 이렇게 배분법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간접 배분법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이것도 우리 이론 정리하면서 했던 건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런 거는 별 노력 없이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13번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서 세금 계산서의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자,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의 등록번호 필요하죠.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틀렸죠. 공급 연월일이 아닙니다.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작성 연월일. 항상 세금 계산서는 작성 연월일 기준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필요하다 그랬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필요합니다. 자, 요거는 우리 실문 문제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실기에 세금 계산서 나와 있죠. 한번 볼게요. 여기 있죠. 세금 계산서.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자, 공급자가 있네요. 공급자 중에서는 필요한 게 공급자의 등록번호 요거, 그리고 요거 상호, 증명 요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성일자 필요하다 그랬죠. 이거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공급가액과 세액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거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하지만 공급받는 자죠.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 요것만 필요합니다. 이름은 필요 없어요. 공급받는 자는 요거 사업자 등록번호만 필요하게 됩니다. 요것이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아울러서 자,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많은 학생들이 참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작성 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맞습니다. 하지만 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공급 연월일이에요. 공급 연월일은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이거는 없어도 무방합니다. 모든 세금 계산서 처리는 이 작성 연월일 기준이 되며 제가 세금 계산서 볼 때 날짜 보는 것은 이거밖에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아예 눈길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올라갑니다. 여기네요. 공급 연월일은 아니게 됩니다. 요게 아니라 작성 연월일이 되었던 겁니다.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 관련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영세입니다. 수출하는 재화에 적용되는 거죠. 첫 번째, 영세율은 수출하는 재화에 적용된다. 맞네요. 두 번째, 영세율은 완전 면세에 해당됩니다. 예, 2번 맞는 말입니다. 사실 완전 면세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잠시 뒤에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완전 면세. 자, 3번. 직수출하는 재화의 경우에도 세금 계산서를 틀렸죠?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직수출하는 것은 그냥 수출이죠. 수출하는 것은 세금 계산서 교부하지 않습니다. 영세율, 신용장, 구매 확인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되겠죠. 그것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겁니다. 수출하는 재화는 직수출하는 것은 세금 계산서 교부하지 않습니다.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 맞죠? 이런 말 들어보셨죠? 소비지국 과세의 원칙. 소비되는 나라에서 부가세를 징수하는 경우입니다. 자, 요거 완전 면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완전 면세. 이런 말들이 나중에 나와요. 이런 말들을 모르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완전 면세. 완전 면세란 자,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받을 수 있는 것, 받는 것. 이렇게 할까요? 매출 시 한번 봐요. 자, 매출 시 부가세를 받지 않지만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를
매입대 공제받는 것이 완전 면세입니다. 그리고 부분 면세가 있어요. 부분 면세. 면세는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면세 제도입니다. 면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면세 제도. 면세 제도가 여기에 해당돼요. 자, 이 부분 면세는 어떤 거냐면 매출 시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고 매입 시 납부한 부가세는 공제 못 받는 것이 부분 면세가 됩니다. 자, 영세율은 완전 면세예요. 매출 시 부가세를 받지 않습니다. 영세니까. 하지만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을 완전 면세라고 그래요. 하지만 부분 면세도 있어요. 부분 면세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면세 제도입니다. 쌀, 농산물 이런 거 있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런 면세 제도가 이 부분 면세 제도에 해당이 되며 매출 시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면세니까 팔 때 부가세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입 시 납부한 부가세도 공제를 못 받아요. 내가 사면서 부가세 낸 거 공제받지 못합니다. 차이점은 바로 이거죠. 완전 면세와 부분 면세 가장 큰 차이점은 둘 다 매출 시 부가세를 받지 않는데요. 완전 면세는 매출 시 안 받지만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완전 면세고요. 부분 면세는 매입 시 납부한 부가세를 공제 못 받는 게 부분 면세 제도가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알아주시면 참 고맙겠고요. 도저히 내 능력 밖이다 하시는 분은 모르셔도 무방합니다. 이 자체가 시험에 자주로 출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도로 따지면 중요도가 좀 있긴 있는데 아주 높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정리하겠어요. 다음 15번. 자, 주 성실은 2018년 3월 5일에 폐업하였네요. 폐업 시 자산 보유 내역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표준, 즉 팔았다 치는 금액은 얼마인가? 자, 원가가 있고 시가가 있네요. 자,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시가로 항상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800만원에 대해서 부가세가 80만원 납부돼야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82회죠. 82회 이런 문제는 난이도로 따져서 쉽다, 그만하다, 어려웠다 이렇게 따지면 난이도를 1점부터 빵점부터 100점까지 부여한다면 82회 이런 문제는 난이도가 55점에서 60점입니다. 이 정도 난이도는 전산에게 1급에서 난이도로 따지면 55%에서 정말 많이 보더라도 난이도 60, 즉 다시 말씀드렸죠. 중간도 채 안 된단 말입니다. 중간도 안 되는 그런 시험 문제였다. 전반적으로 시험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써 82회는 마무리 짓겠습니다.